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스튜디오에 모실 주인공은요, 정말 스펙의 끝판왕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사법시험 합격, 대형 로펌 변호사의 하버드 로스쿨까지.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펙의 마무리까지 완벽하시네요. 그러니까 스펙의 끝은 얼굴. 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의원님은 정말 동안이신데요? 네. 그게, 근데 여의도에 와서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회에 있을 땐 잘 모르다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비교해서 감사하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게 좀 요인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어디 나가서 한동안 소리 듣거든요. 근데 의원님을 뵈니까 저보다 10살 많으세요. 그렇구나. 근데 별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느껴져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저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빠여서 좋더라고요. 그 의원님이 제주도에서 보궐선거 되셨어요. 강남 의원님 되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서울 강남에서 2년 전에 출마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떨어졌고요. 고향 제주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당선이 됐죠. 네, 저처럼 이제 지방 출신들이 삶은 이렇게 수도권에서 살면서도 추억과 그리고 친구, 친척들은 다 고향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남겨둔 상태인데 운이 좋게 고향에서 출마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이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번에 의원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좋은 고향까지 가졌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출마한 데가 이제 함덕해수욕장이 있는 데라서 어느 지역인지 말하면 모르고 다들 이제 해수욕장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협재해수욕장은 옆 지역구고 이제 함덕해수욕장으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막 신선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지금 약간 그 신선도가 떨어져갈 무렵에 보궐선거에서 되셔갖고 또 신선한 국회의원으로 딱 지금 부각이 되셨는데 1호 법안도 굉장히 신선하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밖에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일하고 싶은데. 개점 휴업 방지법이라는 법을 냈습니다. 원구성 협상하면서 여야가 막 싸우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상임위가 안 열리는데 싸우는 건 좋다. 하지만 싸움이 정리될 때까지는 예전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내용으로 국회 개점 휴업 방지법을 냈는데 저처럼 보궐선거로 들어온 젊은 정치인이 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고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아닌데요? 그 전에 하던 대로 일하고 있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개점 휴업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리고 의원님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상임위도 관련 활동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로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경제 관련 업무들을 많이 했습니다. M&A, 공정거래, 기업 준법 경영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익숙하기도 하고요.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역시 경제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제 전문성과 관심 분야하고 관련돼 있어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신인 김한교 의원님의 인생책은 뭘까 참 궁금한데요.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나온 이 정치인이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라는 인물이고요. 역시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했죠. 네.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분이 보면 이 띠지에도 나와 있지만 내 평생의 정치적 우상은 단 한 명이다. 바로 로버트 케네디다.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JFK, 그러니까 그의 형 케네디 대통령보다는 훨씬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2008년에 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출간되면서 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고 특히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여기 보면 82일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82일 만에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런 비극적인 또 삶도 담겨 있지만 여하튼 이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또 그의 정치적인 어떤 급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서스던 클라크 역사학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로버트 케네디에 주목을 하게 된 건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은 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고요. 다만 우리한테 안 알려진 분인데 이 제목 자체가 라스트 캠페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지막 선거운동입니다. 이 책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본인이 항상 암살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암살을 당했고 또 그 전에 마틴 루터 킹이 얼마 전에 암살을 당했고 이 선거운동 과정이든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더 마음이 갔는데요. 과연 정치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정치인은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되게 힘들 때 이 책이 제가 어떤 그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독서였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란 게요. 인권운동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유망 정치인들이 막 암살당하는 그런 미국 사회를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960년대에서 이제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유명한 분들이 다 암살을 당할 정도로 미국이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전 이후로 반전운동을 하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갈등, 또 사회적 약자인 흑인과 인디언들, 그리고 반면에 기득권이었던 백인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첨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수 주류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던 그런 정치인들은 항상 암살이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정치를 했던 시기인데 저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심했던 사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 또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정치에 대한 신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거운동을 했던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반베트남전을 얘기했고 또 흑인의 편에 섰고 약한 자의 편에 섰던 젊은 정치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의 진정성과 품격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정치 명문 케네디가 형제라고 했는데 정말 유명한 가문인데
9남매가 있었던 정말 다복한 가문에 그런데 너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형제가 많았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네. 형제들이 다 정치 활동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둘째 아들이었던 예.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고요. 네네. 이 큰형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었고 참전 용사더군요. 네. 아, 이 로버트 케네디는 7째 아들입니다. 예. 예. 형의 선거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정말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케네디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30대의 나이에 지명이 됐습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좀 보면 네. 사실 대통령의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게 그 법무부 장관이면 엄청 권위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30대 중반? 심지어 되네요. 대통령의 친동생을 예.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그 내부적인 좀 반발이 없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케네디는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어떤 네. 저돌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예. 또 형이 암살당한 뒤에는 또 자신만의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 막내 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도 40년 넘게 상원의원을 지냈고 예, 예.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에 내란 음모죄에 좀 시달리면서 예, 예. 정치적인 망명을 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미국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줬던 네, 분이 네. 바로 에드워드 케네디이기도 해요. 의원님, 그 로버트 케네디가 35세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했습니까? 법무장관으로는? 형이 대통령을 42살에 했는데요. 그것도 참 빨랐죠. 아, 그렇죠. 네. 예. 당연히 35세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게다가 대통령의 친동생. 사회적 비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 존 F 케네디였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에도 대통령의 친족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친족 등용 방지법이 실제로 제정도 되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형이 상당히 신임하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데 네. 당시에 쿠바하고의 전쟁 문제, 흑인 민권 문제 여러 가지 이슈에 다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법무부 장관이라는 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우려와 달리 마지막은 성공적으로 물론 이제 형의 암살 이후에 사퇴를 했긴 했습니다만 나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가 이 책에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네. 강남 좌파의 느낌이 있는 강남 거죠. 좌파. 왜냐하면 이 케네디 집안도 워낙 부유하고 예. 다 형제들이 하버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와는 다르게 네. 소외된 사람들, 흑인이나 인디언들 그리고 의료 어떤 체계에 대해서도 네. 모두가 함께 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사회에서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어. 그냥 보수면 되지 왜 가진 사람들이 더 약자의 편에 서나 하고 예. 의아하게 좀 바라봤던 그렇군요.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민주당원으로서 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을 위해서 철저하게 싸웠고 이 케네디의 어떤 급진성이라고 하는 게 네. 그냥 혁명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네. 바탕 위에서 성립된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존 F 케네디 대 로버트 케네디. 두 어떤- 사람 중에 네, 비교하자면 비교를 하면. 저는 뭐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형제이긴 하는데 많이 달랐어요. 예.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존 F 케네디는 정말 잘생기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세계화, 뭐 뉴 프론티어 뭐 이런 방식으로 뭔가 멋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우리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고 시야를 밖으로 넓히는 네, 이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얘기였는데 네. 로버트 케네디는
그 시선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됐는데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저기에 흑인들, 그다음 저기에 인디안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고 제대로 교육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버트 케네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누구도 주변 사람의 불행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 자체가 내 주변에 힘없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데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저는 그런 주장이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2022년을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로버트 케네디가 하고 싶었던 일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정신적인 롤모델로 네. 로버트 케네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의원님 혹시 정치인 꿈을 네. 어릴 때부터 갖고 계셨어요? 저는 대학 자체를 정치학과로 갔는데요. 네, 그런데 그게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요. 우리 사회의 갈등 또 중요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풀어내는 게 결국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정치가 남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뭐 욕심 많은 사람들만 하고 뭐 부패하고 이런 직업 영역으로 느끼지만 저는 그때부터 정치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 자체를 이제 정치학 전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요. 확실히 정치하실 분들 좀 생각이 다르시네. 그때 무슨 뭐 로버트 케네디에 대한 책을 읽으셨다거나 뭐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네,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초선 활동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 끝나고 나서 50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청문회에서의 그 행보들이 예. 당시에는 텔레비전에 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그걸 보면서 뭔가 가슴을 딱 치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 청문회 스타시죠, 네. 그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뭔가 저 사람이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용기를 내서 하는구나. 멋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철학책을 좀 보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대학 가야지만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네. 친구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보는 걸 보고 지적 열등감을 느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저 친구들이 저런 다양한 관심사,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죠. 의원님 사법시험을 딱 통과하셨는데 몇 번 만에 통과하셨어요? 저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정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예. 법이 되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총 3번째 만에 이제 합격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한두 번 떨어졌다니까 좀 친근감은 맞아요. 느껴지네. 한 번도 안 떨어지신 분들 예. 저는 어려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정치학과를 다닐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정의가 뭐고 바른 길이 뭐고 그렇죠.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정치학 예, 공부할 예, 때. 예. 근데 법학과를 갔더니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맞아. 법률에 어떻게 돼 있는지 예. 판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맞습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제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거기에 따른 맞아요. 해결 방법이 답인 거지 네. 제 개인 김한규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데 예.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현행법상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먼저 봐요. 근데 정치인의 영역으로 오면 이게 정당한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가? 혹시 법이 이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지만 이게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하고 법조인은 사고방식의 틀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법조인이 이제 되게 된 거는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 정치인을 그대로 시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되니 전문성을 좀 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법조인이 됐고 예, 그 이후에 또 변호사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셨군요. 의원님 변호사 생활 중에 혹시 기억 남는 사건 같은 거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우선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하면 좀 연결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제 판사를 해야 되나 검사를 해야 되나 변호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당시에는 정말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제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면 더 사회에 기여할까. 근데 당시에 IMF가 끝나고 우리 사회가 좀 힘들고 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네. 로펌에 가서 당시에 처음 듣게 된 뭐 M&A, 인수합병 이런 일을 하면 뭔가 멋있기도 하고 사회에 네.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로펌을 가게 됐고 가서 M&A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억나는 사건은 그 M&A 사건 중에 하나인데 항상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사다가 그렇죠. IMF 이후에 예. 드디어 우리도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사게 된 거예요. 27개 나라에 72개 회사가 있는 나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회사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의 데이비슨이라는 약간 시골 마을에 가서 네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아무것도 없는 창고 시골이어서 네. 거기서 대형마트에 가서 조립식 책상을 갖다 사갖고 저희들이랑 고객들이랑 다 조립을 하고 의자도 조립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지를 만들고 일을 했는데 처음에 갈 때 선배가 여름이었습니다. 한 2주만 출장 갔다 오자 그래서 반팔을 입고 출장을 갔는데 네. 계속 연장돼 갖고 결국은 코트 입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 협상이 네. 엄청 길어졌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헤어질 뻔하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와, 안 돌아오니까 네. 남자친구가. 네, 그리고 나서 직장 동료였는데 이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서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하여튼 결혼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도 되었고요. 예. 네, 자, 맞습니다. 다음 차트 떼어보겠습니다. 82일간의 선거운동. 네, 로버트 케네디가 대선에 출마해서 82일간의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선에 나가게 된 확실한 명분이 있었죠.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당시에 그 베트남 반전 운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예. 했죠. 당시 현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베트남 민간인들이 학살 내지는 사망한 사건들이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도 미군이 학살자로서 그렇죠. 민간인을 미국 죽였다. 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예. 반전 운동을 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 비록 같은 정당이지만 그런 대통령의 행보를 막아야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이제 뛰어들게 됐고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전화 도청을 네. 로버트 케네디가 승인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로버트 케네디가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예. 그래서 흑인 운동이 혹시 공산주의랑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네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킹을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갖고 도청을 하는 거를 이제 승인까지 해줬던 건데요. 네. 그 뒤에 형이 죽고 상원의원이 됩니다. 뉴욕주에서 상원의원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 흑인들의 삶을 보고 특히 인디언들의 삶에 가슴 아파했어요. 인디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네네. 그분들의 삶은 충분히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어린 인디언들의 꿈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자신이 정말 해야 될 길이 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케네디 가라는 또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후광으로 시작한 정치여서 네. 처음에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냥 네. 인기만 많은 정치 초보였던 예. 사람이 오히려 82일간의 마지막 선거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또 정치인이 내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독자들, 또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느꼈던 거죠. 그 의원님 여기 그 로버트 케네디가 마틴 루터 킹 암살당한 네. 뒤에 했던 추모 연설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뭐 그 네. 부분을 읽어주시거나 소개를 참고로 해주신다면. 로버트 케네디는 예.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연설에 시구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 지금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한 즉흥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감명 깊은 즉흥 연설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잠을 자는 중에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이 한 방울 한 방울 가슴에 떨어지네. 시구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예. 마지막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갈등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과거 선인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인간의 야만성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순화시키자는 말에 우리 모두 귀 기울입시다. 되게 본인만의 스타일? 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아니면 동부의 어떤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당시 국민들한텐 감성적으로 다가갔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렇죠. 그런 연설을 해서 저도 보면서 네. 되게 마음이 싹 움직이는 그런 연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권진영 씨, 네. 난 지금까지는 의원님 너무너무 멋지시고 그러니까요. 프레시하시고 한데 네. 그 진영 씨가 한번 좀 더 의원님 지금은 나의 모. 좀 뒤흔들어 주세요. 네, 우리 의원님 너무 뭐든지 잘하시고 네. 또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5글자로 말해요라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래요? 해요.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5글자, 반말 아닙니다, 이거는. 네. 5글자로 물어보면 의원님도 5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왠지 기발한 답변 많이 나올 것 자, 같은데요. 예.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유난 맞아? 맞는 거 닮아. 맞는 거 아마? 닮아. 그러니까 약간 사투리를 일부러 넣은 건데요. 제주 사투리, 네, 제주 네, 사투리. 네. 센스 맞는 거 있으시다. 닮아? 이게 네.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인데 이제 맞는 거 닮아.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못 이기겠네요. 네. 저도 사투리로. 사투리야.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또 선거? 다시 또 선거? 10년은 해야. 10년은 해야. 네, 그래서 보궐선거로 2년 했으니까 네. 그냥 저는 크게 욕심 없이 한 두 번, 총 한 10년 정도 정치를 하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때까지 자기 역할을 다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4호선 선배들이 이 방송을 안 보시길 바라면서 그냥 정치는 1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닌데 하여튼 그 시간에 굵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선날 기분? 담담했어요. 진짜요? 진짜 담담하셨구나. 저는 선거 끝나고 한참 후까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들 몰래 화장실 가서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없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깨물고 좋아 웃어 막. 야 이런 번도 없었어요. 담담했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끝나면 뭐해? 라면과 김밥. 진짜 네. 못하셨구나. 네, 식사를 못 하셨어요? 네, 아침 점심을 이제 지금 오후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못 먹었어요. 네, 그게 이제 혹시라도 헬쭉하게 보이면 이쁘게 나올까라는 것도 있지만 헬쭉하시네요. 너무 하루가 바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2번을 봤는데 네. 방송 전에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밑줄을 치고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면서 밥 먹을 시간을 놓쳤어요. 네. 이런 내가 감동을 얻었던 책이구나 하면서
끝나고 나면 평상시에는 라면만 먹는데 김밥까지 한번 먹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의 5글자로 네. 말해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어우, 잘하시는데, 의원님. 역시 뭐 스마트하세요.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의 진정성과 품격 세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자, 선거로 본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선거에서 정치인의 덕목, 이게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의 공약이 진짜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빈 약속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선심성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막상 일단 당선되고 되고 나면 보자. 그렇죠. 안 하는. 예,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사람들에게 내보인 게 아니라 네. 정말 자기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설령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해도 밀어붙였던 그런 뚝심이 있었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 로버트 케네디의 어떤 정치적인 덕목이었는데요. 예컨대 1966년에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네. 당시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이 로버트 케네디가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교장에게 여기 인디언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 학교의 교장이 아니 인디언의 문화나 역사 같은 게 없는데 이 사람들 되게 야만적인데 뭐 그런 책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때 로버트 케네디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한 학교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인디언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거든요. 대선 기간 때도 그 인디언 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디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쵸. 사실 표라고 하는 게 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런 가서 더 이슈가 많은 있고. 시간을 네네. 쏟아야 되는데 네. 로버트 케네디가 안 그러고 이 흑인과 인디언들에게 시간을 막 할애하고 소수자. 있으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만큼 인디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표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킨 네. 이런 덕목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정치판에 가면 꼭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의원님도 이제 정치판에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또 휩쓸려 가시다 보면 품격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이 이게 품격을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선거에서 뭔가 품격 있는 선거? 그 최소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권자를. 지역주의라는 게 예전에 그랬던 거고 또 한 지역 안에서도 특정 이슈를 가지고 그 인구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을 인위적으로 나누려는 후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은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아. 반대로 본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저는 뭐 갈라치기라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유권자 국민들을 나누는 정치 그런 선거가 가장 불만이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상대방 후보하고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면 좋은데 네. 뭐 상대방이 잘못한 걸 지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인터넷 문화에서 모욕하고 비방하고 약 올리고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최근에. 네. 그게 이제 지지자들이 좋아하거든요. 아, 상대방을 약 올리고 그러면 나도 같이 신나고. 근데 대리만족. 예. 근데 그런 정치 언제부터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저는 실질적으로는 당선에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아 그래 통쾌하다. 당신 이겼으니까 당신한테 표 줄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네. 오히려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자기 지지자들만 좋아할 수 있겠죠. 예. 이게 개선하려고 해도 당내 선거 아니면 뭐 국회의원 지방선거 항상 이런 모욕적이고 비난, 혐오 이런 방식의 언행이 자극적이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이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책에 가장 이건 정수다. 내가 여기에서 이 로버트 케네디의 이 부분이 바로 나를 울렸다라는 부분을 한 부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82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네. 모르겠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상 끝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사람은 알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의 끝이 암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큰 소리만 나도 혹시 총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정치인. 저는 이게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정치인으로서 살면서 겪는 역경들일 텐데 그 역경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한 정치인의 그런 자세, 그게 되게 그 인상 깊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고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이 문구. 예. 그게 이제 제가 정치를 고등학교 때 처음 관심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에 있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 로버트 케네디의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선거 10년 되게 바라보셨는데 그동안은 항상 이 라스트 캠페인이 의원님 옆에 인생책으로 네.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의원님 이 책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치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네.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대화,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상대방과 얘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은 모든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네. 한번 관심 있게 볼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진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딱 김한규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친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태도의 문제죠. 예. 제가 지향하는 바는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설사 가치 지향이 다르더라도 저랑 다른 편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의 얘기는 나랑 다르지만 귀 기울여 볼만해. 왜? 이제까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네. 정치를 했으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 생각은 어땠어요? 오늘 만나 의원님 소감. 뵈니까 처음에는 되게 너무 멋있으시고 스마트하시고 네. 정말 다 갖추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구나 했는데 또 얘기를 오늘 나눠보니까 약간 성직자 느낌이 또 그래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다니셔서 그런가? 왠지 여기 신부님처럼 이렇게 가운 입고 다니셔야 될 네. 정도로 좀 네. 이렇게 고루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뭔가 신부님 깊은 죄송합니다. 고뇌도 있으신 네. 것 같고 네. 하셔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 받은 김에 그냥 우리 국민들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성직자 느낌으로다가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통령이 못 되었지만 여느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개혁가의 삶.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 시청자분들 오늘 만나서 이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네. 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정치가 어릴 적부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의 필요성 또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봤던 책인데요. 로버트, 우리가 사랑했던 케네디라는 4부작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 몇 번을 울면서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책 보기에 조금 바쁘신 분들은 편하게 여름에 그 시원한 방에서 한번 다큐멘터리 보시면 재밌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의원님 덕분에 정치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의미 있는 네. 활동인데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지 하는 생각을 좀 떠올렸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좋은 정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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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창문을 열면 우주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한스 게오르크 멜로와 폴 제이 담브로시오의 책 프로필 사회를 소개합니다.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 사람들은 개인 영상물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고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을 통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게시물도 끊임없이 살피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괜찮은 게시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자신을 연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책 프로필 사회는 스스로 연출하고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프로필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필과 디지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는 현대인과 현대사회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프로필 사회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책을 소개합니다. 콘텐츠 검열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폭력성, 선정성을 이유로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언어 표현과 이미지, 영상들을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이 어느 국가 정부보다 더 강력해졌는데요.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사의 이익이 되도록 미래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방법, 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반인의 권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온라인 검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책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책으로 말을 걸다 이번 주제는 창문을 열면 우주입니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와 7월 12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출사 성공으로 우주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우주책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책으로 말을 걸다 첫 번째 우주책은 창문을 열면 우주입니다. 머지않아 가벼운 짐만 챙겨서 우주로 훌쩍 떠날 수 있게 될까요? 대기와 중력이 없고 뇌를 침식하는 우주 방사선과 순식간에 피가 얼어붙는 추위의 우주, 두렵기도 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엔 이유가 있을까요?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진짜 궁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책 속엔 탐험가가 추천하는 지구에서 별 보기 좋은 장소, 달의 뒷면과 화성의 분화구, 그리고 토성의 얼음 등 인간의 호기심이 닿은 무한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겼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수 작가의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하루 한 편 우주 탐사, 창문을 열면 우주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지구인의 우주 공부입니다.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의 발견, 달에 지어질 문 빌리지, 민간 우주여행의 부훈. 격변하는 우주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자는 지구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 밖 세계를 똑바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별빛을 보며 태양계 너머의 또 다른 태양을 상상하는 과학적 태도로 빅뱅 우주론과 태양계 형성 시나리오부터 최근의 우주 지형까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우주 지식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요. 외계 생명체를 찾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프로젝트. 세티의 한국 책임자인 저자가 짚어주는 우주적 증거들이 가득 담긴 이 책을 읽고 나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장이 한층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SF가 현실이 되는 이 시대의 우주 이야기, 지구인의 우주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천체 관측책을 소개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이름이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별을 보고 싶지만 하늘에 빛나는 빛이 비행기의 불빛인지 별빛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초보자들을 위해 별자리 모양, 별자리 찾는 법, 전국의 별 관측 장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별 사진을 찍는 법까지 초보자를 위한 모든 노하우를 책에 담았습니다. 책과 함께 떠나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별자리 여행, 밤하늘을 여행하는 초보 별지기들을 위한 가이드북, 오늘의 천체 관측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